오늘 코스닥이 폭락을 했습니다. 뭐 2%대라고 하지만 근 3% 가까운 2.79% 마이너스가 좀 나왔고요. 네,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조금 더 깊고 날카롭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 정프로의 설레발이 조금 지금 많이 후회가 좀 됩니다. 제가 아침에 제가 진짜 이건 반성하겠습니다. 정프로 뭐 무슨 종목 있나 공개하세요 뭐 이런 댓글이 하도 많길래 아유 공개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 다 제 종목이에요. 이러고 이제 끝냈거든요 오늘 방송을. 와 그때부터 자 오늘 증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뭐 코스피는 강보합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 2,640포인트 출발을 일단 코스피는 했습니다. 원래 전일 미국 5월 CPI가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CPI가 높게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6월 달도 금리 동결로 갈 거다고 예상은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예정이죠. 밤에 뭐 미국 6월 FMC 관련된 경계감도 일단 시장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오전 한때는 에코프로 중심으로 2차전지 소재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준비 소식에 포스코 홀딩스나 현대제철 등의 철강주라든지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와 같은 화학주 그리고 자동차와 조선기자재 등의 경기 민감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엔터주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뭐냐면 약간 시장의 오늘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와 2차전지가 좀 주춤하면서 오전 한때에도 2차전지 소재주가 플러스권에 있긴 했지만 갑자기 급등각이 나오는 게 철강하고 화학 쪽이었거든요. 실적이 그렇게 속 좋지 못한 섹터인데 물론 뭐 포스코 홀딩스는 2차전지와 연계됐다고 또 볼 수 있지만 현대제철도 급등했고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도 어닝이 그렇게 좋지 못한 추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각이 나왔죠. 거기다가 자동차와 조선까지도 올라왔다는 점은 시장의 성격이 좀 달라졌다 볼 수 있겠고 오늘 뭐 하루로 끝날지 아니면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 외에도 지금 국내 증시와 대만 증시 보면 유독 좀 상대적으로 좀 약세입니다. 그 테크 관련 쪽이 조금 강했던 국가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다는 점이 시장의 스타일이 조금 다르게 오늘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코스피가 2,630포인트 수준까지 이제 소폭 조정을 오전에 보이면서 그때 당시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순매수 전환하면서 시장 하방을 약간 또 지지하는 듯한 느낌도 보였거든요. 오전에 2,630선을 유지하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하락폭이 급격하게 확대가 됐는데 특히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죠. 시간적으로 보자면 12시 30분을 지나면서 시장이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간대에 특징적으로 이벤트가 큰 게 하나 터졌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SG증권발 CFD 사태와 비슷한 류의 종목들이 대규모 한가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뉴스 정말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추정치이기 때문에 어떤 뭐 뭔가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뭐 종목별로 본다면 방림, 뭐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등이 이제 이에 해당되는 종목들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별로 없었고 또 장기간 꾸준히 누적적으로 대폭 상승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SG증권발 CFD 사태를 좀 오버랩시키는 듯한 비슷한 류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뭐 일부 뭐 뉴스로 따져서는 뭐 약간의 뭐 일부 뭐 이렇게 주식 관련된 뭐 카페 쪽에도 뭐 영향이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와 같은 추정을 할 수 있는 약간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은 당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SG 사태와 똑같은 현상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어디 증권사에서? 근데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는 뭔가 드러난 게 없어요. 그 무슨 특정 창구가 나왔다라던가 그런 것들의 모습이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몇 개 종목의 어떤 동시에 급락하는 현상 등이 이제 오늘 나타나니까 12시 반에 갑자기?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정황으로는 비슷한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갑자기 그냥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린 아직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 추정일 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딱 말하기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기다려야죠. 사실 뭐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잘못하면 이게 또 선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조작으로 엮였다라든가 이런 식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결론 내는 거는 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면서 거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센티가 상당히 생기기 시작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제 지금 뭐 코스닥 시총상위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뭐 급락세가 나타나서 코스닥이 2%대 후반대까지 급락을 나타냈죠. 오전까지만 해도 에코프로 그룹도 괜찮았었고요. 오늘 괜찮았는데 종가 무렵은 거의 9에서 10% 정도 LNF나 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다 많이 빠졌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져서 한 4-5% 정도 빠졌는데 뭐 어쨌든 오후장에 갑자기 급락 사태가 나온 겁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올 들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장중 순매수 규모를 다소 좀 축소했고 기관의 경우에는 연기금의 순매도가 확대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에 1268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단기 급락 과도 인식이라든지 FOMC를 앞두고 이제 관망 심리가 유입하면서 1270원대 중후반대로 다시 상승 반전을 오후장에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서 유입됐던 철강 금속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홀딩스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뒤이어서 뭐 최근에 이 운수 장비 쪽도 좋았는데 조선 자동차가 강세를 보였고 최근 이집트와 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지하철 전동차 계약 체결한 현대 로템이 장중 6%대 급등세까지 보였습니다. 운수 창구도 좋았는데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도 LCC 등 관련주들이 좋았고요. 섬유복이 가장 부진했고 특히 대한방직과 박림 등이 각각 하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는 3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한국전력이 하락세를 보였고 시총 상해단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하락하면서 전기전자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종가 기준으로 한 4,500억 정도대 대규모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대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지난 4월 21일경 8개 종목 연속 하한가 기록한 이후에 처음으로 2%대 코스닥 조정이 나왔다는 점은 다소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일과 상반된 모습으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코스닥이 기록했고 업종별로는 일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락 문화 관련 쪽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외 업종들은 대체로 약세 흐름이었고 코스닥 전체 신용잔고 비율은 6월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6%까지 치솟았던 4월 말 대비로도 그리고 지난 2년 평균 2.4% 대비로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일부 뭐 종목이나 섹터가 이제 많이 빠지고 투매가 좀 일부 나올 수 있겠지만 코스닥 전체 신용잔고 비율은 아주 뭐 현 시점에서 반대 매매가 추가로 확산되면서 굉장히 공포 심리의 패닉이 나올 만한 그럴 만한 지표는 아직은 아닌 것으로 조심스럽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무슨 갑자기 무더기 하한가 사태 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없는데 뭔가 뭐 일은 있겠죠. 그 일은 이제 하나하나 좀 밝혀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섹터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이제 석유화학과 철강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민감 업종들이 이제 주가가 좋았는데요. 그 관련해서 그 유한타 증권에서 보고서가 내기를 이 석유화학 마진이 6월 중순 바닥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5월부터 시작된 중국 지역의 석화 제품 수요 둔화 영향이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석화 제품은 가전 제품이나 뭐 장난감, 뭐 의류 이런 소비재용 석유화학 제품 등인데 이에 따라서 6월과 7월에 아시아 지역 석유화학 업체가 공급 축소로 아마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다소 좀 바닥론에 대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석유화학 스프레드는 6월 중하순 정도에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아마 8, 9월 정도 성수기 진입을 하면서 아마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러운 바닥론을 제기한 건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국내 NCC 업체 그러니까 이제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관련된 평균의 캐시 마진 최근 추이인데 위쪽에 빨간색 선이 이제 최근에 이제 최고 마진선을 했던 지표대이고요. 아래쪽에 이제 최저 마진 빨간색 점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 검은색 실선은 2015년부터 21년 사이에 월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평균치로 마진이 스프레드가 어떻게 벌어졌냐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마진 구간에서 현재 파란색 구간으로 보이는 지점이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의 파란색 선이 NCC 업체의 평균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바닥권에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진 밴드 내에서도 바닥권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워낙 많이 이제 마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진이 많이 지금 축소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에. 이미 이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일부 아시아 지역 석화 업체가 공급 축소로 맞대응하면서 마진의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추정 리포트를 일단 낸 겁니다. 그래서 바닥론에 약간 힘을 실어주는 이슈를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미 이제 이런 마진이 스프레드가 개선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냥 추정이죠.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만큼 빠졌으면 더 빠지기 쉽지 않다. 이런 이제 논리인데 그것만 갖고 주가가 오늘 올라갔다는 것은 다소 조금은 우리가 이제 근거로 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사실 나오긴 했는데 시장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일 중국의 인민은행이 7일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 이게 영래포 금리를 2%대에서 1.9%로 인하를 했었거든요. 네. 이게 장중에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어제 별로 반응을 안 했었어요. 그렇죠. 약간 이게 좀 모자란 거 아니냐 이 정도만 갖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좀 되겠냐? 힘들다, 애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이제 설왕설래 말이 많았는데 경기에 대한 완화 신호로 볼 수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정책 수단이 아마 나와야 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마침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돌았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중국 정부가 금요일 6월 16일 날 부양책 초안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번 초안에 들어갈 것이 부동산 지원과 그리고 금리 인하 등 포함한 12개 구체적 조치가 논의될 것이라고 해외 외신에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 민감 업종들이 오늘 튀어오른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제 영래포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반응이 없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구체적으로 금요일 6월 16일 날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된 초안이 언급되고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철강이나 화학 같은 이제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한 섹터가 약간 스타일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주도를 했던 뭐 반도체라든지 이쪽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기대를 너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닝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좀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도 그 이번에 이제 롯데케미칼 미팅도 이번에 해봤습니다만 조금 2분기 톤도 굉장히 좀 톤다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닝 쪽이 올라온다는 느낌을 좀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급 과잉 이슈뿐만 아니라 수요 감소도 우려가 있는데 원래 매년 6월 달이 연중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가장 안 좋은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수기가 8, 9월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인도 몬순이라든지 7월 초중순까지 이어지는 동북아시아 장마 시즌 때문인데 그게 재밌게도 석유화학 제품은 물에 닿으면 물성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시기에 거래가 굉장히 뜸하다고 합니다. 비가 오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뜸하기 때문에 호재가 아닌 것 같고 5월부터 시작된 중국 지역의 석화 제품, 아까 말씀드린 가전이라든지 장난감, 의류, 소비재용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둔화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아무래도 지금 2분기 정도에 다시 한번 바닥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많고요. 결국 8, 9월 정도에 정말 수요가 올라오는지를 좀 확인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튀어오른 것은 다소 좀 센티적인 부분에서 올라왔다 볼 수 있겠고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지금 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상당히 좋은 주목할 만한 변수가 중국이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달러가 생각보다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화라든지 엔화가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국 주식도 자꾸 올라오고 일본도 올라가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지금 중국 쪽에서 돈이 자꾸 빠져서 일본이나 한국으로 분산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뭔가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수급 환경이 이제 유동성 환경이 조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제 한국이나 일본으로 넘어오는 돈들이 조금 잠깐 멈추지 않을까? 네.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도 환율도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외국인 수급도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를 단순히 어떤 화학 업종만 보실 부분이 아니라 외국인 스탠스를 이해하고 환율에 미칠 영향으로 보시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국이 뭐 부양책을 사실 지금 처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계속 차례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영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없었죠. 그래서 과연 이번 부양책은 또 어떤 효과가 좀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섹터도 가보겠습니다. 네, 일부 엔터 산업 관련주가 오늘도 좋았습니다. 특히 SM이 굉장히 좀 최근에 일부 이제 뭐 그 엑소 그룹의 활동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안 좋았는데 네. 다 회복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오늘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뭐 JYP 엔터도 상당히 좀 주가가 괜찮았고 하이브도 약간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장중에 어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일 현지 시간 미국 빌보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은 JYP 엔터의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정규 3집 5스타와 타이틀곡 특으로 이 6월 17일자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과 아티스트 100 정상을 차지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가 2022년 발매한 두 장의 미니 앨범 오디너리와 그다음에 맥스넌트에 이어서 2023년 첫 음반 발매까지 3연속 빌보드 2개 메인 차트 동시
1위에 등극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JYP의 모습들이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골드만삭스가 오늘 하이브가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골드만삭스가 하이브에 대해서 BTS 등의 산업 내에 가장 강력하게 손꼽히는 IP를 다수 보유한 최대 기획사를 언급하면서 목표 주가를 37만 6천 원으로 일단 상승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좀 바이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 상향을 좀 한 것도 일부 이제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도 될 수 있겠고요. 골드만삭스는 거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프로와 동급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한테. 네. 그렇지 않아도 좀 이따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골드만삭스 또 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하이브는 빠졌습니다. 이 예. 공교롭게도. 근데 뭐 하이브는 장중에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네. 그러하고요. 최근에 하나투자증권도 그렇고 교보증권도 그렇고 K팍 글로벌 침투를 관련된 지속 상승 중이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밝혔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음반 시장에서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공연도 한 5% 정도밖에 침투율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룸이 좀 남아 있다는 의견들이 일부 한화투자증권이나 교보증권에서도 최근에 리포팅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알려드렸던 것 같고요. 하반기 엔터 3사 합산 영업이익이 이제 2,909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아마 상반기 대비로서는 하반기 엔터 3사 영업이익이 17% 정도 상반기 대비해서는 좀 빠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조금 몰려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공연 수요도 2분기에 좀 집중적으로 쏠렸고 3분기에 좀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상반기 쪽이 하반기보다는 좀 더 좋았다. 그래서 일부 컴백 투어나 이런 가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반기에 좀 집중됐던 영향이 있었다 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밸류에이션 부분도 좀 그렇고 약간 과열이라든지 좀 비싸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JYP 엔터나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미국 현지화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영이 됩니다. 그 A2K라는 JYP 엔터에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 있고 하이브는 알류 넥스트라는 이제 이벤트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현지화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면 하반기에 다시 한번 릴레이팅이 될 수 있는 변수도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가지 많았는데 이게 뭐냐면 니커, 케이맨, 엔터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따왔는데 2023년 텐센트, 중국의 텐센트 뮤직 음악 수상 축제를 알려주는 네.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데이 1에 르세라핌과 트레저, 그 다음에 프로젝트 C는 아마도 JYP 신인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싸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 2에는 세븐틴, 태양, 웨이션 V 이런 국내 음악가들이 지금 텐센트 뮤직 음악 수상 축제에 아마 참석을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가요? 아마 중국 현지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큰 문제가 지금 되나? 오히려 중국 쪽에 지금 상당히 문제 없이 좀 오프라인 행사에 뭔가 나가나?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것도 이제 니커, 게임 앤 엔터 플랫폼에서 가져왔는데 르세라핌의 중국 오프라인 사인회가 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저우 내에서 이제 행사장이 될 것 같고 모집 기간은 6월 12일에서 6월 26일까지 그리고 발표는 6월 28일 개최 일자는 7월 9일이고요. 이 한 80명 정도는 예약 판매가 될 것 같고 무대 서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가 가능하고 220명의 정원에서 현장 관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르세라핌도 지금 중국의 현지 오프라인 뭔가 행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주중 이렇게 여기까지 초치 관련 조칭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주중대사. 그래서 약간 일부 좀 서로가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불편한 이슈가 있었지만은 현지 관련된 오프라인 행사가 물론 갑자기 또 돌연 취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오르면서 이제 중국 관련된 오프라인 행사도 무리 없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너무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수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알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카오에서 열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되지는 않겠네요. 마카오. 네. 자, 그리고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또 빼놓을 수 없는 의료기기, 미용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클래시스가 급등했고, 그다음에 제시슨 메디칼이나 여타 원텍인가요? 종목들도 일부 종목들도 괜찮은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보다도 오늘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네. 오늘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국내 심사가 통과된 의료기기가 미국과 일본 등 5개국 심사를 면제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뭔가 통과가 되면 해외 쪽에 나갈 때 뭔가 심사를 면제한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이거는 호재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이제 비단 뭐 미용기기 쪽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전반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게 이제 버프라는 쪽의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 MDSAP라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Medical Device Single 오딧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MDSAP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제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 안전 품질을 가입 국가 간 공동으로 심사하자는 취지를 가진 건데요. 이 표를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은 회원국이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원국이 정회원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브라질 5개국이 있습니다. 표 안에 보면은 기관명들이 적혀져 있죠. 기관명들이 네. 각 기업들의 기관명들이 이제 국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회원국은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5개국이고요. 참관국은 유럽연합, EU와 영국에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 WHO 등 3개입니다. 그리고 협력국, 준회원은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한국, 싱가포르 4개국이고요. 현재는 5개 정회원국이 운영적인 심사기관 16개에서 의료기기 GMP를 통과하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의료기기 GMP 심사가 일부 또는 전체 면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한국의 의료기기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볼 수 지금은 있겠죠. 다른 나라 갈 때마다 그 나라 허락을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네. 복잡하고 힘든 일이 또 시간도 네. 많이 걸리는데 네. 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한번 딱 인증받게 되면 이 나라들에겐 그냥 갈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 현재 한국의 상황은 2019년 MDSAP에 협력 회원국 가입이 되어 있고요. 24년까지는 참관국 그리고 26년까지는 정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별개로 이번에 이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MDSAP 심사기관 중 하나로 신규 지정되는 걸 목표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기사화된 건데요.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기기 섹터 전반의 호재가 될 수도 있겠고 신제품 개발하고 시장에 런칭하는 시간과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단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다만 시각처가 이걸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이지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최종적으로 지정될지 여부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만 이런 관련된 어떤 그 스케줄링 이런 어떤 목표 때문에 아마 오늘은 조금 호재성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관련해서 다올투자증권이 이야기하기를 결국은 일반적으로 미국 FDA 심사 시에는 아마 GMP 허가가 MDSAP 인증서로 면제 가능한데 네. 브라질 MDSAP 인증서 보유 시에는 브라질의 뭐 GMP 정식 심사 대체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하나의 변수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GMP 절차로 해외 GMP 인증을 함께 받을 수 있다면 사실 뭐 굉장히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건 맞는데 다만 의료기기 상장사들은 이미 CGMP 승인이라든지 MDSAP 허가를 획득하고 있고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등 뭐 시간과 비용을 차지한 비중이 높은 것은 개별 제품 품목 허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아주 뭐 당장 뭐 엄청나게 호재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는 루닛,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이루다, 디오, SD 바이오센서, 시젠, 수젠텍, 바이오텍 메드, 바텍, 코어라인 소프트, 뭐 네네. 레이저 옵틱 등의 MDSAP 인증 획득을 한 회사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회사들은 MDSAP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은 뭐 다 확대해서 가기보다는 조금 네.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딴 것보다 그 의료기기가 네. 이렇게 지금 돌아가면서 자꾸 올라가잖아요. 네. 이럴 때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까요?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최근 들어서는 뭐 2차 전지가 1분기 때 성장성을 가지고 주가들이 올랐고 그다음에 네. 의료기기로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AI 기반의 루닛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했습니다만 실적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종목들이죠. 네. 근데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이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중국의 4월 20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 관련된 종목으로 나가면서 덴티움이나 다른 쪽으로 수급이 또 쏠리면서 주가들이 괜찮았거든요. 실적도 괜찮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다음으로 이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 쪽이 역시나 미용기기 쪽이 나왔다 볼 수 있는데 대안으로 채워진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약간의 뭐 어떤 그 성장성이 있는 섹터를 이제 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섹터들이 나온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은 아까
뭐 최근에 몇 번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2020년부터 해서 최근 연평균 40% 이상 45%의 성장률을 계속 구가했던 섹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괜찮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다고 뭐 50배, 100배 가는 건 아니거든요. 밸류에이션이 한 15배, 20배 정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싼 건 아니지만 성장률을 충분히 보여주었던 거고 미용기기에 대한 보급률이 글로벌리 3%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지금 수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미용기기 의료가 좋았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일부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르트로닉이라든지 클래시스는 이미 이제 해외 쪽에 팔렸고요. 그러니까 네.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좀 비싼 가격으로 매각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뭐 상장 폐지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일부 종목이 또 이끌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상장 폐지 되면 다른 쪽을 채워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펀드에서 빠져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제이시스 메이커리 급등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클래시스가 또 갑자기 또 급등을 하면서 일부 이제 좀 시중의 유통 주식수가 좀 작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것들 또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볼륨이라는 신제품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제이시스 메이커리 관련 덴서티 신제품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클래시스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실퍼맥스를 하고 있는 일부 뭐 비올이라든지 제이시스 메이커리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까지 중국에 대한 허가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반기에 중국 진출이 허가가 된다면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또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대감이 여러 가지로 중복되면서 네. 관련된 미용기기 쪽도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단기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따라잡거나 그러기보다는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 좀 걸어도 조정이 덜 오른 것 중에서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루다 그다음에 하이로닉 뭐 등등의 종목들도 계속 쳐다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시총 사이즈가 작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거 빠져나가면서 여력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노릭이 막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 다른 뭔가를 채워야 되죠. 채워놔야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종목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종목들로 보면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미용기기들도 보면은 말씀드렸던 클래시스가 좋았었고 그다음에 또 루트로닉이 올라갔었고 제이시스 메이커리 따라갔었고 뭐 비올도 작년부터 되게 좋았었고 신고가를 계속 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다시 이제 클래시스가 또 급등하는 모습 또 보이고 있고 이러면서 계속 돌면서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슈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의료기기가 뭔가 이제 GMP나 이런 해외 쪽에 나갔을 때 뭔가 허들을 하나 없애는 듯한 부분들에 대한 식약처의 뭔가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이 약간 호재성으로 진행되는데 전반적으로 미용기가 다 오른 건 아닙니다. 오늘 종목별로 차별성이 있었기 때문에 확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2차 전지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엄청 하락했어요 오늘. 네. 뭡니까 도대체? 그 오전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특히 에코프로가 그 FTSE 관련된 뭐 지수 편입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급전 이슈도 있었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사실 보였고 오전까지도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사실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하락에 대한 이슈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오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이게 폭스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공장을 최종 승인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재무부 산하인 CFIUS 이게 해외 기업들의 미국 투자의 적정성 심사 기구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전일 미국의 고션의 미시간 양극재, 음극재 공장을 승인한 것이 폭스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고션은 24억 달러 투자를 해서 양극재 15만 톤, 음극재 5만 톤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요. 주정부 보조금도 이미 확보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중국 배터리에 대한 스탠스가 다소 좀 부분적 허용으로 약간 비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증권사의 보도가 나왔죠. 사실 뭐 유진투자증권이 오전에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IRA 보조금 허용 규정이 미국 내 생산 고집에서 FTA나 준 FTA 국가로 확대되는 것과 비슷한 동일한 정책 기조로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우회하는 미국과 중국의 업체들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테슬라하고 CATL도 마찬가지로 뭐 중국 CATL로 보내면서 보조금 조건을 충족하는 모습들, 포드도 뭐 CATL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고션 하이테크 이 부분이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최대 주주가 폭스바겐입니다. 고션 하이테크는. 예, 그래서 미국의 공장 건설이 추진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 아침 장 시작 처음에 유진투자증권에서 이 이야기를 이미
커멘트를 했어요. 장 초반에. 네. 그러니까 거의 개장 9시쯤, 초에. 예, 네네. 개장 초에 유진투자증권에서 이 이야기를 장중에 코멘트를 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냈는데 그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전혀 이 이슈 때문에 갑자기 시장에서 그때 빠졌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아침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당장 오늘 오후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보기엔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후장 들면서 갑자기 이제 12시 반 아까 일부 종목도 하한가 들어가고 네. 그 시기 이후부터 갑자기 이제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르게 이야기 나온 건 전혀 없고 역시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오후장에 같이 돌기 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이 내용이 이 내용이 또 갑자기 그 시간 이후부터 또 이렇게 막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아침에 제가 유진투자증권의 커멘트를 받았을 경우가 거의 장 시작 그때쯤에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았을 때는 거의 아침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올랐잖아요. 예,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오후에 갑자기 빠진 거는 동일한 이슈로 빠졌다 보기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시장은 보는 것 같아요. 장에서 돌았다는 거는 뭐 카톡으로 돈다는 거예요? 어디로 돈다는 SNS 상에서 막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돌면서 시간차가 굉장히 좀 컸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근데 기사인가요? 기사예요? 기사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폭스뉴스에서는 기사가 폭스뉴스에 나왔죠. 나온. 예. 그래서 이제 폭스뉴스의 외신 기사를 인용을 해서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오전에 아침에 커멘트를 낸 거예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커멘트를 냈는데 그 커멘트가 오전에 나왔음에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장에서 갑자기 더 돌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장에 1시 넘어서 막 빠질 때 이야기가 동일한 것들이 계속 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르겠어요. 시간차로 봤을 땐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 갑자기 급락했다 보기엔 좀 어렵지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좀 뜯어보면 그 The Hills View of Data and Information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제가 이 관련된 커멘트를 낸 게 있는데 좀 보면은 결국은 이게 LFP용 배터리 양극재다. 그러니까 28년까지 6년간 북미 고객사에게 납품할 예정이고 이거는 리튬 인산철 우리가 알고 있는 LFP 배터리용이고 아마 3원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공급망 배제의 약화 문제를 떠나서 아마 리튬 인산철용 LFP용 소재 공장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다 볼 수 있는데 이거는 3원계 양극재 국내 업체하고는 좀 별개로 좀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일부에서는. 근데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 리튬 인산철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미시간주 주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일자리 문제나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주정부 보조금을 준 거예요. 주정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정부의 독립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걸 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정부 자체의 대중국 견제가 약화됐다고 판단한 것은 다소 조금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과도하다라고 이제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장 마치고 거의 막판에 한투증권과 유한타증권에서 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냈는데요. 첫 번째 한투증권에서는 이렇게 냈습니다. 그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이것도 외신입니다. 외신 쪽인데요. 좀 띄워주시면 파이오니어라는 그 미국 현지의 미국의 공장이 위치할 미시간주의 마을 지역 신문이라고 합니다. 파이오니어. 이게 이제 이야기되면서 한투증권에서 이걸 붙였는데 고셔는 이 파이오니어지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아니다라고 열심히 이 파이오니어지 지역 마을 신문에서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현지 신문에서 고시현이라는 회사가 중국 기업이 아니라고 열심히 이제 주장하는 기사가 막 실렸다고 이제 현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투증권에서 이걸 확인을 했는데 지난 4월에 이미 고시현이 미국의 CFIUS 관련된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고 네. 어제자로 미국 법인이 이제 이걸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가 됐는데 이 승인 절차는 신고 접수를 한 이후에 1차 심사가 45일 걸리고 2차 심사가 또다시 45일에서 60일 정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CFIUS 이 승인을 정말 받았는지 팩트 체크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심사 투자 관련된 심사 절차의 마지막에는 대통령 결정이 남아 있는 심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투증권은 한 겁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우리한테 또 엄청 호재라는 얘기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션이 어제 뭐 뭔가 심사 절차 관련된 뭔가 통과했다는 이야기는 전일 이야기고 그 외신이 아침에 이미 커멘트가 됐었고 그때 아침에는 별 문제가 없었고 근데 오후장에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이슈도 지금 한투증권에서는 결국은 이 관련된 승인 전차가 정말 승인을 받았는지 팩트 체크는 아직 안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아까 1차 심사가 신고 접수 이후에는 1차 심사가 45일, 2차 심사가 또다시 45일에서 60일 걸리는데 4월 달에 신고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차 심사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2차 심사는 아직 남아있고 최종 승인은 결국 대통령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팩트 체크를 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유한타증권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막판에 이제 장 거의 끝날 무렵에 코멘트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미 고션 관련된 이슈는 해외 뉴스를 통해서 이미 3월에 이미 이야기가 나간 뉴스다. 재탕이다. 그리고 3월에 이미 찬반 한 표 차이로 통과가 이미 됐었고 그로 인해서 중국 공급망 관련된 정책을 고쳐하겠다 발표도 이미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나간 이슈에 대한 주가 하락은 너무 과도하고 하반기 2차전지 소재주들은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는 좀 다소 좀 과한 하락이다라고 유한타증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뷰들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에코프로 그룹도 많이 빠졌지만 LNF도 많이 빠졌는데 LNF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2차전지 소재주 가운데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신용잔고 비율이 3.5%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는데요.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 재밌습니다. 플루토 리서치라는 쪽에서 이제 올린 자료인데요. 제가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제외한 신용잔고 비율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전체 코스닥 시가총액 가운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제외한 신용잔고 추이인데요. 상단의 빨간색은 60일 이동평균 상단, 아래쪽은 60일 이동평균 하단의 신용잔고 비율인데 뭐 하단 쪽에 거의 있죠. 그죠?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신용잔고를 나타내는데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제외한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은 여전히 좀 하단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높은 어떤 뭐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투매라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유한타증권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어제 에코프로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어제 말씀드렸던 FTSE 관련된 그 편입 이슈가 있어서 이제 급등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 이슈 때문에 있었는데요. 유한타증권에서 오늘 이야기를 콘트 쪽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최근 에코프로가 편입된 것으로 보고 있는 FTSE ET 그러니까 이제 이 편입 관련된 지수 등에 관련해서는 이 펀드 쪽에 추종하고 있는 패시브 자금이 거의 없다. 수급적으로. 그래요? 예, 지수는 있으나 그 지수를 그 추종하고 있는 패시브 자금 자체가 수급이 거의 없다. 그리고 아마 유한타증권에서 추적하고 있는 액티브 자금 벤치마크에도 없는 지수이다. FTSE가 별로 효용이 없다는 예, 그래서 거죠. 그 주요 지수 컴파일러가 지수 산출만 할 뿐 펀드 쪽 수급적 입장에서는 추종 자금이 거의 없는 지수의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에 포함될 때는 그럼 그건 몰랐었어요? 그냥 들어가면 다 네.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네, 지수 편입이 되면 뭔가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별로 네. 돈 없는, 그러니까 들어올 돈이 별로 없다는 사실은. 네, 현재 패시브 자금들 이렇게 추종하지 않는 지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오늘 코멘트를 냈습니다. 이게 콘트적인 코멘트를 낸 거예요. 이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니 이건 근데 며칠 전에 내셨어도 되는 거 아닌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코멘트를 모를 리는 했습니다. 없잖아요. 아닌가?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지수가 이렇게 있고 거기 편입이 돼. 그럼 거기 추종하는 ETF도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전에는 몰랐다 하루 만에 알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추정하는 그 펀드들에 대한 사이즈라든지 규모를 뭐 좀 어디에서 다 따로 이렇게 집계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런 편입된다라고 했었던 거는 그냥 팩트 자체인 거잖아요. 아니 편입되면 여기에서 들어온 패시브 자금이 이건 비중이 몇 프로니까 얼마 들어온다까지 난 금액이 다 예전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이제 그 벤치마크 되는 지수에 대해서 추정하는 자금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이제
얼마 정도 들어올 거다. 라고 이제 사줘야 추정하잖아요. 될 거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벤치마크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럼 이거 들어갈 때 왜 이렇게 좋아했어? 아무튼 어제는 이 이슈가 사실 영향을 분명히 미쳤습니다. 네네네. 에코프로가 급등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지금 유한타 증권에서는 이제 그런 추정 패시브 자금이 거의 없는 지수라 네. 수급 쪽으로서는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별로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그게 다 빠져버린 거죠. 어제 급등한 거를 거의 다 뭐 사실은 빠졌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오늘 혼재된 이벤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면 되겠고요. 다만 조금 이제 해외 쪽에서 역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골드만삭스 역시 문제의 골드만삭스죠.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네. 예, 골드만삭스가 한국 양극재 업체에 관련된 리포팅을 어제 냈거든요. 네. 내면서 골드만삭스. 네, 포스코 퓨처엠을 목표 주가 22만 원 셀 의견, 셀? 예, 에코프로 비의 목표 주가를 12만 5천 원 셀 의견, LNF 목표 주가를 25만 5천 원 중립 의견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또 리포트를 어제 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있었다. 골드만삭스. 예, 팩트적으로. 그래서 골드만삭스 내용들이 나올 때 이게 뭐 거꾸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부 어쨌든 이런 뭐 약간 셀 관련된 매도 리포트도 뭐 공격적으로 나왔다는 것도 좀 뭐 어쨌든 팩트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의식될 만한 부분이네요. 그 골드만에서 낸 보고서가 오히려 주가에 더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얼마죠? 한 20만 원 하지 않나요? 아, 그까지는 안 한가? 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대부분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기관 외국인들이 다 공이 좀 많은 물량을 좀 판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수급으로 보시면 포스코 아니요. 퓨처엠만 좀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샀나요? 아니, 조금 덜 에코프로 팔았고. BM이 지금 25만 4천 원인데 이거를 12만 5천 원에 저 목표가를 제시했다는 거잖아요. 반토막도 안 되게. 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이것 골드만삭스가 때문에 뭐 떨어졌나 보네, 뭔가 그러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뭐 그건 알 수 없으나 사실 뭐 그러니까 뭐 내릴 때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내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고 각자의 논리는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런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적정 가치를 자꾸 찾아내야 되는 거죠. 네, 누가 네, 나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요. 더 높게 보는 쪽도 많습니다. 그럼요. 해외 또 IB 쪽은 우리 기업들이 예. 더 분발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하게 되면 골드만삭스 제대로 한번 엿먹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는 하되 또 너무 이렇게 몰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뭐 하락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보유자분들은 너무 이제 황당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팩트 체크를 오늘은 이제 지금 이 시간은 뭐 저희가 뭐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뭐 사라 팔아라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있었던 현상에 대해서 네, 네, 팩트를 네.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리는 건데 여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튼 고션에 관련된 이슈는 아침에 이미 장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야기가 커멘트가 나왔었고 공유가 됐던 내용인데 오후장에 그게 뭐 갑자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조금 시간적으로는 시간차가 너무 크다. 근데 다만 오늘의 고션에 대한 이슈가 영향을 미친 거는 맞을 수도 있다 일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쪽에 뭔가 최종 확정이 됐다고 보기에는 한투증권만 이야기처럼 최종 승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은 확정된 것을 확인할 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과도하게 뭐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수급적인 영향은 당연히 내일은 있을 수 있죠. 오늘 급락하다 보니까 시초가 부분들의 분위기가 내일까지는 조금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천일염 관련해서 뭐 일부 식품회사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상승을 했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어땠습니까? 네, 뭐 언론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공직기강 뭐 비서관실에 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관련된 부분들이 뭐 수사 관련된 요청 이러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된 뭐 조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너무 또 뉴스가 네. 너무 갑자기 툭 하고 나와버리니까 네, 맞아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깜짝 놀래거든요. 태양광 네, 네. 쪽에 또 무슨 일 났나 이렇게 걱정할 만큼. 근데 이제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지금 국내하고 좀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원자력, 예, 네. 원전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 그건 또 빨리 해결될 것 같다는 뉴스가 또 아침에 나왔거든요. 서로 이제 협의가 빨리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허들도 좀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아침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상반된 건데 뭐 국내 쪽에서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비리조사 발언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일부 좀 부정적인 이슈로 좀 이야기됐다는 것은 펀더멘탈 이슈는 사실 뭐 아닌 거겠죠. 네. 예. LCC는 오늘도 좋았습니까? 네, LCC가 오늘 괜찮았고요. 어제도 제가 뭐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네네네. 그래서 사진을 먼저 뭐 그냥 똑같은 사진입니다. 어제 보여주시면은 미주와 유럽 노선이 이제 2019년 대비 수송객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똑같은 건데 미주는 이미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미주 쪽은 코로나 이전 대비 이제 회복을 다 했고요. 유럽 쪽은 거의 한 많이 올라왔죠. 유럽 쪽도 한 70% 가까이 올라왔죠. 67%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왔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동남아, 일본, 중국 노선인데 이 보시면은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도 90% 그리고 일본은 거의 95%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쪽도 거의 회복세가 거의 왔다는 거고요. 중국은 거의 뭐 한 자리 숫자에서 벌써부터 32%까지 올라왔으니까 중국도 꽤 많이 올라왔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전반적으로 수송객 비율이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또 원화가 최근에 어쨌든 1270원대까지 강세로 돌아섰잖아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좀 원화 강세도 좀 어느 정도 좀 좋은 환경으로 접어든다는 데서는 6월달 뭐 접어들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운항 횟수나 여객 수송 인원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최대치 기록했다고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3분기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건설 기계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향 기계 수출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역시나 이제 변압기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는 겁니다. 오늘은 변압기 쪽은 살짝 빠졌지만은 건설 기계 쪽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설 기계나 변압기 쪽의 수출이 같이 증가한 이유는 미국 내 공장 수출의 수요 증가인데 결국 이제 건설 기계도 중국 쪽은 별로 좋지 못하지만 북미 쪽의 건설 기계 쪽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변압기는 역시 이제 공장 건설 초기에 사용된 기계고 이후로 공작 기계나 냉난방 기계들의 수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증설은 수용관이 이루어질 걸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호재로 여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에이스드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 그다음 두산 밥캣 이런 종목들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뭐 건설 기계들 만드는 회사들이 오늘 좀 힘을 좀 줬던 것 같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오늘 제일 뭐 많은 분들의 관심은 역시 뭐 2차전지 하락 쪽에 무게가 좀 쏠렸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같이 작용이 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사실 이제 뭐 네. 여러 뉴스들이 많이 전해졌잖아요. 테슬라가 또 상당히 또 가파르게 또 주가가 올랐고 또 그 사이에서 또 외국인의 수급이나 뭐 주가에 대한 쏠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왔었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런 그 좀 이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약간의 조정 작업 정도의 의미도 조금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대신 지금의 이런 변화가 또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지는 이제 주변 재료를 우리가 끌어모아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다양한 또 많은 자료 또 저희에게 이렇게 잘 친절하게 소개해 주신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뭐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라서 네.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